자, 들어보세요. 바닥 밑바닥에서 30분 이상 공기 없이 살아남은 것보다 커피숍에서 유니콘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레몬스를 예로 들어보면 운이 좋으면서도 불운한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 레몬스는 상업용 포화 다이버로 2012년 9월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덩컨과 데이브에게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들은 잠수 현장 위에 있는 배의 특수 챔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캔에 담긴 정어리처럼 꽉 찬 다이빙 벨에 들어갔죠. 배에 매달려 있는 또 다른 챔버 같은 건데 다이빙 장소로 이동하는 데 사용돼요. 이 챔버는 장난감을 잡는 집게 기계와 비슷하지만 집게 대신 끝에 작은 챔버가 있어요. 다이빙 장소에 도착한 크리스와 데이브는 다이빙을 준비했습니다. 덩컨은 장비와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탯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줄은 다이버에게 산소, 열, 전력을 공급해서 불빛을 계속 비추는 데 필요해요. 수심이 아주 깊으니까요. 즉 다이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려면 상업용 포화 다이빙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해요. 사무실이 사자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것이 상업용 포화 다이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포화 다이빙은 매우 드물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류관 작업을 하려면 차가운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가마병이라는 질환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깊이 잠수했다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몸 안에 작은 질소기포가 형성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 다이버는 포화 다이버만큼 깊이 잠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포화 다이버는 수중 200m에서 305m까지 잠수해요.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쯤 돼요. 그 엄청난 깊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는 2주 정도 걸립니다.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짧아요. 2주 동안 물속에 머무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생존을 위한 독특한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해저와 동일한 압력을 갖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챔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이버들은 이 챔버에서 몇 달을 보냅니다. 이 챔버는 고립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끔찍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이 불타고 있어도 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죽어야 하는 거죠. 좋은 점은 다이버들이 그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챔버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요.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아요. 헬륨을 흡입하고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하지만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건 그리 즐겁지 않죠. 이제 이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영리한 기술 덕분에 다이버들은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나쁜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크리스와 데이브는 북해 해저에서 파이프 섹션을 교체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지만 해저의 날씨는 좋지 않았어요. 4m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파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날씨는 북해의 전형적인 날씨였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배에는 자동 조종 장치와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줬어요. 다이빙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와 크리스는 즉시 올라갔습니다. 데이브는 무사히 벨까지 올라갔지만 크리스의 줄이 매니폴드의 가장자리에 걸렸고 어떻게 해도 줄을 빼낼 수 없었어요. 그는 슬랙라인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줄이 조여지는 소리가 들리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간은 다치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줄이 끊어지면서 그는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산소, 통신, 열 등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얼어 죽거나 질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약 5분 분량의 비상산소가 주어졌지만 살아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크리스는 구조를 위해 매니폴드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줄이 끊어지면서 불빛이 꺼졌고 칠흑 같은 바닷속을 걸으며 감각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손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매니폴드까지 올라갔어요. 안타깝게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수 없었어요. 한숨 한숨이 금 한 통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천천히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크리스에게 남은 산소는 약 2분 정도였고 얼마 후 구조대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를 구해야 할 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상태로 그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확률은 크리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에게 유리한 것은 배의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과 승무원들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어요. 잠수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눈을 팔 수도 없고 눈을 뗄 수도 없어요. 모두 최악의 상태의 다이버를 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적처럼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동료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가 안정된 후 그들은 크리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모든 희망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러 내려가고 있었죠. 데이브는 크리스를 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상태였지만 정신적으로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했어요. 약 30분 후 데이브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크리스를 붙잡고 벨로 올라갔어요. 덩컨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덩컨은 크리스의 다이빙 마스크를 벗겼어요. 그들이 본 것은 끔찍했습니다. 크리스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가워 보였어요. 마치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죠. 덩컨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크리스가 활기차게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이브와 덩컨은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는 완전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수많은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30분 동안 공기 없이 지낸 것 치고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기 없이 3분 이상은 버티지 못했을 텐데도요. 오늘날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높은 수준의 산소에 노출되어 있었고 폐의 산소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추운 기온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과한 에너지 손실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일 이후로 그가 다시는 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포화 다이버로 일하고 있고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마쳤어요. 와...